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쉽고 재밌는 파주 역사 이야기를 4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을 하였거든요. 그런데 오늘이 드디어 32강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게 온라인 강의는 해본 적이 없는데 노인복지회관에서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에 힘입어서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이제 32강까지 왔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을 도라산 이야기와 남방한계선 거기에서 살아서 피난을 나와서 이렇게 살았던 한 분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분이 바로 저희 친정아버님이십니다.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런 데서 이렇게 터를 잡고 살으셨었는데, 근데 올해 이제 99세로 지금 요양병원에서 이제 통화도 안 되고 이제 만날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 하는 강의를 잘 보면서 이렇게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파주에서 태어나서 파주에 살면서 그 고향에 대한 복원의식도 좀 있었고 또 제가 가진 조그만 재주로 이런 것을 좀 해서 들려드리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것을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참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 생각을 마음도 짠하고 저렇게 임진강 흐르는 거 난방한개선 이런 것만 해도 저희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보면서 느끼면서 얘기 들으면서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도라산으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음. 자, 도라산에 올라가면요. 이게 156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개성 시내가 보이고요. 뒤로 송악산과 천마산, 그리고 이렇게 개성공단이 보이죠. 2020년에 폭파가 물론 이제 일부 건물이 됐지만, 그래서 저기가 바로 고려의 500년 동업지 개성 시내가 보이는데요. 요즘은 올라가면 이렇게 난방한계단 철조망이 보이고요. 이렇게 땅굴이 이 아래로 보이고 아주 이렇게 삭막하죠. 한번 이제 보시면요. 도라산을 가려면 이렇게 철길을 건너가야 하는데 이곳이 경의선 상행과 하행으로 되어 있던 선이었는데 여기 다리 난간이 이렇게 한국전쟁 때 폭파가 된 것이 지금 이렇게 그냥 남아있죠. 그리고 여기로는 지금 그 뭐냐 케이블카를 타고 건너가든가요. 그런 게 지금은 이제 설치가 되어 있죠. 임진강물은 이렇게 흐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이 이렇게 밀고 올라올 때 흐리고 뭐 이렇게 좀 맑은 날이 많지 않죠. 경의선은 일제는요, 그 부산까지 넣었는데 460km짜리를 8년 4개월이나 걸렸는데 570km나 되는 용산에서 의주까지 가는 것은 1년 7개월 만에 뭅니다. 특히 이제 뭐 이렇게 가다 보면 그 논 이런 데로 막 민가가 없는 곳을 택해서 일본군 공병들을 동원해서 급하게 눕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 철도 부설이 되기 전에 러일 전쟁을 끝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TSR선, 시베리아 경유를 하는 선은 결국 러일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08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개통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1910년에 합방을 시켰으니까 아주 계획적으로 이렇게 한 거죠. 거기에 있는 도라사는요, 이름을 한번 유래를 살펴보면 도라사는 신라의 경순왕이 고려의 왕건에게 나라를 넘겨주죠. 그러자 왕건의 딸 낙랑공주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유아공을 짓고 잘 삽니다. 그리고 경주를 시급으로 받았으니까 경주의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나중에 도라산 뒤쪽 그 개성이 보이는 쪽으로 영수함이라는 절을 짓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산에 도라산이 올라와서 눈물을 지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도읍도자에 비단라자 혹은 신라라자를 써서 도라산이라고 불러왔습니다. 도라산 정상에는 봉수대가 있고요. 이것이 거기 산이 주변에 이렇게 논들이 많은데 굉장히 쓸모있는 산이에요. 그리고 봉수대는 12km 정도마다 있었는데 한 봉수대를 연결하는데 한 20분 정도 걸렸다고도 하죠.
그런데 이 봉수대는 낮에는 연기로 이렇게 신호를 알렸고요. 밤에는 불빛으로 알렸다고 하죠. 그걸 뗄감은 나무도 뗐지만 그 지역에서는 동물들의 그 배설물을 같이 떼기도 했다고 합니다. 연기가 잘 났겠죠, 그러면? 자, 해상과 육상의 그 회를 올리는 방법이 좀 달랐는데요. 우리는 이제 도라산이니까 육지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이 국경 밖에 나타나면 2개의 회를 올리고요. 변경이 가까이 오면 3개, 국경을 침범하면 4개, 접전이 붙었으면 5개의 회를 다 올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종 31년 갑오개혁 때 이것이 근대적인 통신제도가 도입이 되고 정착이 되면서 폐지가 되었고요. 개성과 개성공단을 잘 조망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한데 2020년 6월에 이렇게 연락사무소와 종합지원센터가 폭파되는 거 뉴스로 보셨었죠. 지금 그 영수함을 저희가 파주 향토문화연구소에서 여기를 그 군부대와 연결을 해서 한번 영수함 자리를 보러 들어갔었어요. 그랬더니 도라산 바로 북쪽으로 조금 아래에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주춧돌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숲을 속에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개성을 바라보면 이것이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건물인데 그때는 여기가 수도였기 때문에 임금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건물을 이렇게 북쪽이지만 이렇게 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순왕은 돌아가셔서 경주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천군 장남면에 이렇게 묻혀 계신데요. 이것이 만약에 경주까지 갔다면 그때 신라 사람들이 그 장례일에 따라가면서 그 어떤 민중들이 모이는 그 힘, 그거를 고려에서는 두려워했었죠. 그래서 왕의 주검은, 문구는 백리안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 묻혀 있었는데 이것이 또 실전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영조 때 이 큰 신도비라든가 이런 거를 또 이렇게 보면서 발견을 했고요. 한국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이것이 또 관리가 안 되고 있다가 요즘 이렇게 찾았는데요. 여기 멀리 보이는 게 바로 임진강이죠. 도라산 근처에 바로 개성이 있죠. 거기에 대표 작물이 바로 개성인삼입니다. 개성인삼은 사람 몸을 닮았다고 해서 사람 인자 인삼, 사람에게 좋다고 해서 인삼이죠. 그런데 이파리는 몇 개일까요? 5개죠. 사람 손가락처럼. 몇 년 만에 갤까요? 여기 씨가 빨간데요. 이걸 받아서 발화를 시키면 조그만 것을 1년짜리를 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5년 있다가 캐기 때문에 6년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산에서 캐면 산삼, 바다에서 이렇게 자라는 것은 해삼이 있죠. 그리고 파주 옆에 장단이 있는데 거기는 바로 이게 장단콩이 유명하죠. 이렇게 콩이 자라는 모습을 한번 보았는데요. 이것은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장단콩 축제할 때 콩타장 마당을 한번 사진을 가져왔고요. 이것이 바로 장당 백목이죠. 매주로 쓰는 거. 어떤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콩이 하도 싸니까 사가지고 왔대요. 그런데 이것이 된장을 담궜을 때 발효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주에는 이 콩이 최고 좋은 거죠. 이것을 갖다 메주를 쑤어서 이렇게 장독에 담가서 먹는 발효식품이 우리나라 된장과 김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발효식품이죠. 이런 것들이 개성과 장단에서 나는데 이것을 파주에서는 축제를 하고 있으니까 한국전쟁으로 아픔도 많았지만 지금은 이런 귀한 작물로 인해서 또 축제도 열고 이렇게 하죠. 장단콩 하면 저희 이제 그 증조 할아버지께서도 작은 할아버지들이 3분이 계셨다고 하는데요. 맨 처음에는 이제 장단콩을 심어서 내다 팔아서 장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년이나 2년은 이렇게 또 모아가지고 땅을 하나 사서 또 살림을 재금을 내고 또 둘째 할아버지, 셋째 할아버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이 장단콩이 굉장한 그 시골에서 수입을 올 수 있는 작물이었고요. 아주 효자 작물이었었죠. 1913년 우리나라 최초의 콩 장려 품종으로 결정된 것이 바로 장단 백목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이것이 인공 교배된 것은 일본의 유구 3호와 교배한 육성종입니다. 콩에는 단백질, 식물성 지방, 탄수화물이 들어있고 쌀보다 칼슘, 민, 철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노화와 비만
혈압 조절, 당뇨, 항암, 골다공증, 두뇌 발달 등에 좋고, 특히 우리 몸에 그 칼슘을 뼈에 전달해 주려면 이소플라본이라는 그 성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콩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콩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죠, 우리에게. 이탈리아는 콩죽이 돈을 의미하기도 한다고요. 일본은 세스본, 그 절기의 이제 전날 밤인데 여기서 말하는 절기는 주로 입춘 전날 2월 4일 밤 이럴 때를 말하는데요. 그때 볶은 콩을 뿌리면서 이렇게 복을 부르고 악기를 쫓는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청일전쟁 발발 원인도 콩이었고요. 러일전쟁 등 승리 뒤에는 콩나물이 있었고, 왜냐하면 그 거기서 비타민C를 공급하기 어려운데 콩을 이렇게 내 먹으면 콩나물이잖아요. 거기에는 비타민이 많고 또 이렇게 두부를 먹는다든가 하면 또 단백질이 많은 것이고, 그래서 정말 이 지구상에 마지막에 남아있는 뭐 이렇게 식품 씨를 하나 가져간다 하면은 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죠. 러일 전쟁 등 승리 뒤에도 콩나물이 있었다고 했고요. 인디오의 장례 풍습에는 콩수프를 먹는다고 하고, 또 이 인삼을 심으면 그 지력을 다 빨아먹어서 어떤 작물이든지 심으면 되지가 않는데요. 고추를 심어도 희날이 가지고 이렇게 안 되는데 오로지 하나 잘 되는 것이 바로 장당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콩은 그 뿌리에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대기 중에 질소가 거의 80% 정도가 되지요. 그래서 그것을 그 뿌리옥 박테리아로 빨아서 이렇게 콩을 열매를 맺고 자란다고 하죠. 그래서 콩과 인삼은 아주 찰떡궁합 작물. 특히 이 지역이 그 마사토 성분이 많아서 인삼도 육년근이 잘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콩과 인삼이 잘 된다고 하지요. 자, 이렇게 북방 한계선, 군사 분계선, 남방 한계선, 민통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53년 휴전을 하면서 이렇게 군사 분계선이 생겼는데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가 이제 북방 한계선, 남방 한계선이었었죠. 그런데 이 민간인 통제선이라고 하는 이것이 처음에는 이것이 이제 귀농선이었다는 거죠. 농사 짓는 사람도 이렇게 질 수 있게. 그것이 우리 파주로 말하면 탄현이라든가 문산읍, 내포리, 그 임진강, 색강 건너를 날이 저물기 전에 이렇게 들어가게 해서 일찍 집에 돌아가던 그 친구들이 있었던 게 생각납니다. 그러던 곳이 지금은 커피집이 생겨나고 막 그런 거 보면 참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민통선이 이렇게 조정이 되는데요. 83년에 민통선 범위가 이남으로 이제 20 내지 40km 정도로 이렇게 조금 줄어듭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 간격이. 이때 저희 아버지는 거기 이제 아버지 돈으로 이제 처음으로 샀던 그 돈을 1년 농사 짓고 이렇게 피난 나왔다가 이제 못 들어가는 돈을 이때 이제 들어가서 농사를 지실 수 있게 됐어요. 그 다음에 93년에 또 민통선이 또 북상을 하거든요. 이남 10 내지 20km 정도로 이제 또 이렇게 또 올라가는데 이때는 그 아버지가 사시던 그 집터를 또 들어가게 됩니다. 아주 아슬아슬하면서 기가 막힌 운명이죠. 그러면서 97년에 이렇게 되고 2008년에 이제 이렇게 되면서 MDL선이 현재 민통선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네. 민통선은 54년 2월 미 육군 집권으로 설정했는데요. 한국전의 휴전은 민간인의 귀농을 규제하는 귀농선을 설정했고 북방의 민간인을 출입을 금지시킵니다. 휴전선 방어 임무를 한국군이 담당하면서 58년 6월에 작전 및 보안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출입 영농과 입주 영농이 허가됩니다. 그러면서 귀농선은 민간인 통제선, 즉 민통선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귀농선이 아니라 민통선으로 바뀐 게 1958년이라는 거죠. 민통선 통제권이 한국군에게 이양되면 국토 유형의 제과 북한의 계획적인 선전촌에 대응하기 위해 그런 정책이 필요했는데 자립안정촌을 건설했고요. 이때 68년부터 73년까지 12개의 재건촌이 건설되었는데 73년에는 2개의 통일촌이 건설이 됩니다. 정책적 필요에 따라 강원도 말고 이제 우리 경기도만 보시면요. 연천, 파주, 김포, 강화 등 4개 시군, 13개 읍면에 81개 마을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1954년 8월 비무장지대 출입에 관한 협의를 근거로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남쪽 대성동 마을, 일명 자유의 마을이 설치되어
민통성 북방마을은 112개에서 현재는 우리나라에는 105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장당군 진동면 초리에 있는 남방 한계선이거든요. 여기 바로 아래가 저희 아버지 집터였어요. 여기가 바로 이제 그 장당군의 진동면에 있는 구봉산인데 이 산이 엄청 높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자랄 때 이 산이 엄청 높고 그리고 봉우리가 9개가 있는데 이 아래는 그 아버지 말로는 이제 고려장이라는 거예요. 고려장 지내던 그런 바위도 있었다고 그런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그 구봉산 바로 아래 이렇게 야트막한 명달봉이라고 있는데 이 바로 아래가 이제 저희 집터였고 그 남방항에선 바로 아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좀 올라가서 들어가 볼 수가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여기를 들어가시게 밭에 집터자리를 들어가게 됐을 때는 이제 농사를 짓기가 이제 너무 힘드신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지 못했는데 남이 지은 농사지만 좋아서 이렇게 가끔 들어가서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나오곤 하셨었죠. 남방항에서는 이렇게 흙벽돌을 싸서 이렇게 그 참호 군인들이 다니는 통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구봉산 아래 이 초리에 고인돌군이 50여 개 있는데 이것을 파주향토문화연구소 소장님이 어디다 발표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증언을 해줄 사람이 저희 아버지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99세이면서 그 동네 살으셨으면서 연세가 많은 분이 이렇게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여쭤봤더니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림으로 제가 그려가지고 가서 맞는 곳에 아버지 거기가 맞으면 거기다 빨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라고 했더니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전화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 칭찬에 인색한 아버지가 헌다하게 그렸구나 그러면서 그 얘기 해주셨던 음, 올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멩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50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초자가 바로 이제 망벌 초자인데 어떻게 이런 이름이 있어서 지금도 이렇게 한국전쟁 이후로 망을 보는 남방한계선이 생겨나고 이렇게 되었을까 좀 놀랐습니다. 초리 고인돌군은요. 경기도 백제문화유적지표 조사 일환으로 1985년에서 86년 사이에 이루어졌어요. 이때 김병모 신광주 교수가 이렇게 이제 이해일 교수와 함께 조사를 했는데 왕서공리와 초리 사이를 지나 임진강을 흘러 들어가는 세골촌 상류지점 초리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50여 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 아버지 말에 의하면 그 저희 집 앞에 초리로 해서 이제 개성으로 가는 길이 아주 넓은 길 말고 중간 정도 길이 또 있었거든요. 거기서 지나다 보면 그 고인돌군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말에 의하면 고려장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고인돌군이었던 거죠, 거기가. 그래서 고인돌은 화강암 석재로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인근에 화강암 산출지가 없는 곳으로 봐서 멀리서 옮겨다가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형태는 이렇게 밑에 지석이 없는 남방식 고인돌, 그냥 바닥에 놓은 거 아까 보셨죠? 근처에서는 원롱에서 북방식 고인돌이 10기와 주거지가 조사되었고요. 탄현면, 금구리, 교화면, 상지성리, 다율리, 조리면, 내조리 등지에서도 고인돌이 나왔다고 했죠. 이것은 임진강을 끼고 그 발달한 넓은 평야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근처에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천군과 함께 고인돌 분포와 평야 및 취락지 관계를 복합적으로 집중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때도 이렇게 85년도에 이런 조사가 있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도라산에서 바라다 보이는 개성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개성 관광이 이렇게 재개될 때 아버지를 모시고 갔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일제징용에 끌려가셨었거든요. 끌려갈 때 이제 집안에서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제 작은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그래 무엇이 하고 싶으니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살아서 돌아올지 모르고 어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개성관광이나 한번 박연폭포나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작은 막내 할아버지와
개성강왕을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선주교 옆에 저희 선조 이제 성녀환 할아버지의 유업이도 있다고 거길 가는데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냥 진짜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그래서 이제 모시고 갔는데 한번 보시면 선주교는 말 그대로 착한 대나무가 올라왔다는 그런 거죠, 이름이. 그래서 북한 개성에 있는 돌다리로 고려 말에 출신 정몽주가 이성계를 문병 갔다가 돌아오며 또 이 성여환 집에 이제 저희 선조님 되시거든요. 거기 근데 친구는 없는데 이제 술 대접을 거기서 했겠죠. 그래서 술 많이 마시고 자기가 죽을 걸 알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술을 많이 마시고 말을 거꾸로 탔다는 말이 있는데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보낸 조영규 등에게 피살이 된 곳이 바로 선주교죠. 철퇴를 맞아 죽었는데 다리 위에 돌에 붉은 반점이 정몽주의 얼룩이라고 피얼룩이라고 정해오는데요. 제가 가봤을 때도 진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 옆에 비각이 있고요. 거기는 이제 비석이 있는데 고려시대에는 돌란간이 없었던 다리입니다. 그런데 정조 4년에 정몽주의 후손 정호인이 개성유수로 있으면서 선주교 위에 돌란간을 설치하고요. 그 옆에 새로 돌다리를 놓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는데 정몽주가 피살되던 날 밤 다리 옆에서 참대가 솟아나왔다 선주교로 고쳐 불렀다고 하는 거죠. 근데요. 무슨 개성 파주에도 대나무가 잘 안 되는데 개성에 무슨 대나무가? 근데 아니더라고요. 가봤더니 진짜 대나무가 그 왕대는 아니지만 자라고 있어서 아 이런 얘기가 정말 허튼 얘기가 아니라 정말 다 사실이구나. 이거를 제 눈으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자, 다리 옆에 비각에는 정몽주의 사적을 새긴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한석봉이 쓴 선주교라는 그 비석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성묘한 그 왕방거사, 포천의 왕방산에 들어가서 이제 조선에는 벼슬을 하지 않고 그 아들들만 벼슬을 했던 그 유허비가 정말 있더라고요. 정몽주가 살해되자 성여와는 고려의 국군이 기울었음을 알고 포천 왕방산 계류촌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죠. 태조가 여러 차례 시중벼슬 내리고 불렀으나 안 내리고요. 창녕부원, 창녕 성씨니까 동에서나 끝내 나타나지 않고 고려의 저리를 지켰고 아들은 독곡 성성린으로서 초대 한성 판윤을 지냈죠. 그래서 독곡파가 돼서 서울에 독곡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였는데 그 독곡로가 요즘은 없어졌더라고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아버지가 샀다는 돈입니다. 이것을 1년 농사 짓고 다음에 농사를 짓고 나니까 피난을 나가라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한번 타작을 해오고 그리고 이제 못 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한 50여 년이 지난 다음에 한 10여 년 농사를 지어갔던 논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모습을 제가 이제 시화로 만들어서 한번 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당군 진동면 명달봉 아래 이제 엄마가 이렇게 시집을 왔는데 이때 아버지가 학생이었는데 꼭 학교에서 꼭 돌아올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놀려서 그것이 그렇게 싫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남방학에서 모습이고요. 아버지를 올해 7월 23일 날 어떻게 보면 고향 나들이가 더 이상은 못하실 것 같아서 거기 요양병원에서 한번 모시고 고향 나들이를 하라고 해서 한번 모시고 갔다 왔는데 여기 집터가 있던 자리를 보시면서 저기가 집이 있었던 자리구나 그러면서 다 아시더라고요. 이제 치매도 없으세요. 그래서 참 그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나들이를 파주문협에 한번 냈던 적이 있는데요. 장당군 진덕면 초리 아버지 모시고 나들이를 간다. 피란을 나와 70여 년을 사신 집과 평생을 드나드셨던 파주양교. 파주양교 이제 전교를 지내셨기 때문에 거기를 거의 매일 가셨죠. 거기 들르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못 올라가게 됐더라고요, 그날은. 그리고 엄마가 잠들어 계신 가막산도 다닐 계획이다. 99세 갑자생 아버지는 정신이 혼미할 뿐 그은한 침이 하나 없으시다.
아무도 살지 않는 집 마당은 풀숲에 쓸쓸하게 그지없다. 돌아 나오다 이웃집 아주머니와 외숙모를 만나게 해드렸다. 언제 또 만날 날이 있을지 모를 분들끼리 서로 손을 잡고 눈물들을 훔치신다. 지혜비 중동 갈 때 젖먹이던 손녀는 의젓한 어미가 되어 할아버지 못 찾아뵙는 동안 어쩌면 이렇게 하며 할아버지를 안겨 눈물을 그칠 줄 모른다. 아버지는 오늘 받으신 봉투 3개를 소중하게 꼭 쥐고 계신다. 봉투가 필요 없을 터이련만 당신 것을 챙기는 저 꼿꼿한 성정이 6.25를 만나 피란을 내려와서도 살아내셨을 것이다. 콩밭으로 변한 초리 옛집터를 가자 저기가 집이 있던 자리다 며 흥분하던 얼굴이 환해지신다. 나는 그런 아버지께 자꾸 말을 시켜보며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찍는다. 자꾸 우리 곁에서 멀어져가는 아버지와의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이다. 아버지는 이 다음에 저 세상에 가셔서 나들이를 오신다면 이곳에 오실 것이다. 4시간의 외출이 끝나고 요양병원으로 들어가는 아버지, 휠체어를 타고 멀어져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오늘의 이 외출이 마지막이 아니기를 기도해본다. 네. 그 아버지와 같다는 그 선주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한석봉이 썼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진짜 핏자국 같은 게 이렇게 남아있죠. 정말 신기하죠. 이게 어떤 그 화학적인 그 반응에 의해서 이럴 텐데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비각 옆으로 유허비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여완, 성여완, 유허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정말 너무너무 반가워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저도 반가웠고요. 이렇게 이제 있는데 정말 여기에 이렇게 이제 대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개성에 그 추운데 대나무가 되다니. 여기 이제 순양서원에 바로 정몽주를 모셔놓은 곳이고요. 이 박연폭포를 이제 아버지가 총각때 갔을 때 이 앞에 여관에서 주무셨다고 하는데 그때 그 여관이 헐지를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새로 건물을 짓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는데요. 여긴 또 황진이가 머리 끝으로 먹물을 묻혀서 이렇게 초소를 썼다는 그 바위도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개성을 갔을 때는 그 개성 한정식의 고장답게 한 사람당 요렇게 하나의 세트를 주는데 이게 뭐 12첩 반상인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계란도 삶아갖고 반으로 이렇게 반숙된 거를 잘라서 준 것도 이렇게 한 가지에 들어가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고 또 오며 가며 보초 서는 사람들도 정말 피짝 말라 서 있는데 이 준 밥과 반찬을 다 먹기도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자, 제가 아버지께 제일 잘한 일이라면 개성 관광시켜드린 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도 여기 태조이성계 5대조 삼척에 있는 준경묘 나들이를 갈 때 향토문화연구소 가족들을 같이 가도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왔는데 어떻게 아버지도 하얀 모시옷을 입고 저도 하얀 모시옷을 입어서 부녀가 같이 이렇게 입고 여기 한번 모시고 갔던 일 이런 것들이 참 잘한 좀 추억으로 남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정말 떠나신다면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파파TV 여러분께 어떻게 그냥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파주 노인복지회관 때문에 저도 뇌고장에 대해서 참 의미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요. 오늘의 남방한계선에서 태어나서 그 도라산에 경선항에 눈물이 있다면 남방한계선과 민통선에는 이렇게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애환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봉산과 명달봉 아래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임진강은 정말 이렇게 애환이 많은 강이고요. 지금 임진강 여기다가 이제 민통선을 두르고 있죠. 그래서 참 우리 한국의 허리 임진강은 삼국시대 때도 치열했던 곳이었고 한국전쟁으로 또 이렇게 하면서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그런
곳에서 태어나서 피난을 내려오신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그런 이야기를 너무너무 피부로 와닿게 많이 들었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쉽고 재미있는 파주 역사 이야기를 32강을 끝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모든 인연에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또 기회가 될지 아니면 그냥 강의로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